우리 동네엔 공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공원도 있고 그 밖에도 이름 붙은 크고 작은 공원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두고 사랑한 공원은 공원이라는 이름도 붙지 않은 작은 동산이었다. 꼭 밤송이 절반을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고 소복한 동산이 철 따라 옷 갈아입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웠고 흙 밟고 싶을 때 숲을 헤치고 올라가 보는 것도 나만이 아는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산이 불도저에 의해 뭉개지는 걸 보았다. 거기까지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나. 그러나 그 동산은 아주 깔아 뭉개지지는 않고 중턱을 자르고 곡선을 없애고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재단이 되어 허리를 온통 시멘트 계단으로 두른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거기 그 동산 말이에요. 그 예쁜 동산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거기가 동산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예쁜 동산을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꿈꿨네. 다시는 꿈꾸지 않기를. 국군은 시민을 죄다 피난시키고 나서 후퇴했으니 서울을 비워준 셈이건만 인민군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도 입성을 한 것 같지가 않았다. 안방에서 올케가 오빠 다리의 총구멍에 침을 갈아 끼우고 있었다. 종아리는 바싹 말랐는데 총구멍은 생생하고도 깊었다. 밖에서 뭘 봤어? 사람을 못 봤냐니까? 인민군이나 국군이라도 말이야. 기대배기에 무슨 기가 꽂혔는지도 안 보여? 눈깔이 멀었냐? 의용군 갔다 도망친 이는 별별 모험담과 무용담을 다 가족들한테 말한다는데 오빠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걸까? 잊고 싶은 걸까? 오빠는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무참히 죽은 것이다. 지금 아랫목에 누워있는 건 오빠의 헛개비일 뿐 진정한 그는 아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겠는가 라는 체념 끝에는 분노가 솟구쳤다. 지금 급한 건 이 세상에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나였다. 남은 식량을 느려먹기 위해 올케와 나는 이미 굶주리고 있었다. 도둑질보단 낫게 들리잖아요. 올케가 나더러 보급투쟁을 나가자고 했다. 올케는 장돌이, 손도끼 따위 이 집에 있는 연장을 모조리 찾아낸 것 같았다. 도둑질 아니라 수틀리면 살인도 하게 생겼다. 강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 밖에 나서자 추위 자체가 밝음인 양 차라리 눈이 부셨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감 때문에 더 밝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먹을 것을 찾아내고 챙기는 일에 우리는 손발이 척척 맞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씩씩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뿐이었다. 우리는 유난히 씩씩거렸다. 올케와 나는 거의 매일 밤 그 짓을 하러 나갔다. 나는 엄마가 며느리와 딸이 밤마다 저지르는 차마 못할 짓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담을 넘고 나서 밑에 받쳐줄 만한 것을 미처 찾을 새 없이 올케가 쿵 하고 뛰어내렸다. 이어 올케의 낮은 비명을 들은 것 같았다. 올케는 엉덩방아를 찧은 자리에 주저앉아 발목을 틀어쥐고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엎드려서 그녀의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정성을 다해 주무르면서 입으로는 연방 내 손은 약손 이라는 소리를 웅얼대고 있었다. 뭐니 해도 올케는 우리 식구의 대들보였다. 만약 올케가 꼼짝 못하게 되면 나 혼자 힘으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도 의욕도 나에겐 없었다. 나 혼자 그 짓을 하느니 어디론지 도망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올케가 푹 하고 웃으면서 내 등 위로 자신의 상체를 꺾었다. 그녀의 젖가슴이 내 등을 짓눌렀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느라 가슴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경련하는 줄 알았다. 안심이 되어서인지 나도 웃음이 나려고 했다. 얼마나 우스우냐 말이다. 늙은이도 아니고 20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내 손은 약손이라니. 그러나 이윽고 나는 내 목덜미가 흥건히 젖어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가 없어서 더욱 태산 같은 울음이었다. 임진강만은 넘지 마. 장교였어, 쫄병이었어? 아니면 경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아먹을 수가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리 없이 들어왔을까? 올켄 곧 그들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제발 믿어달라고 미친 듯이 애걸을 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이 사람은 시골 중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오발 사건으로 일이 된 것이지 생전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한테 군인이라뇨. 경찰은 더군다나 우리는 먼 친척에도 경찰은 없는 집안이랍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 일을 쏜 사람이 국군이지 이가 국군이라뇨. 억울합니다. 아이들이 악목을 이끌듯이 울어제쳤다. 군관 동무는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허리에 찬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와들와들 떨면서 아들을 막아 앉았다. 그때 이걸 좀 보시겠소 하며 오빠가 그들 앞에 내놓은 것은 그의 도민증이었다. 그가 생명처럼 위하는 거였다. 여름의 인공치하에서도 당연히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식 교육을 시키기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 그 환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는 것. 막바지에 겨우 도민증 발급받고 나서 학교에 주둔한 군기문란한 국방군한테 이런 몹쓸 부상을 당했다는 것 등을 차근차근 해명해 나갔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들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믿느냐고 물었다. 오빠는 광신도처럼 열렬하게 믿습니다! 에 힘을 주어 응답했다. 우리 인민군대가 후퇴하는 것은 작전상 일시적인 것일 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리라는 것도 믿어주기 바라오. 동무가 국방군의 상위용사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믿어준다 해도 동무의 사상을 끝까지 도민증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시 도민증이야말로 빨갱이 가려내자고 만든 건데 동무가 악질 반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자하고 누이를 기꺼이 북으로 보내는 기요. 올케가 아이 하나는 놓고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에겐 어린 것 둘 중 누굴 남기고 누굴 데려가나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젖먹이가 엄마 따라가는 건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눈꽃만한 자유를 놓고 오랫동안 이리 씹고 저리 씹고 밀고 당기고 했다. 그날을 앞두고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벌떡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가슴을 쥐어뜯곤 하는 엄마를 올케가 천사 같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임진강만 안 건넌다면요. 오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떻게든지 임진강만은 건너지 말거라.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었다. 나는 지기만 했지만 올케는 이고 업었다.
미친 백목년. 국도 연변마을의 파괴상은 참담했다. 꽤 큰 마을이 장독만 남겨놓고 잿더미만 남은 데도 있었다. 초가집이 불타 가볍고 고운 잿더미로 폭삭 내려앉은 집터를 지키고 있는 장독대의 아름다움.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기품이 있어서 홀령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마을의 고요는 묘지의 그것처럼 유구해 보였다. 평화로운 농촌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한 게 미군의 폭격이든 인민군의 방어이든 잊거나 용서한다면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평화의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정당한 분노가 바로 인간다움일진데 어찌 이 땅의 평화를 바라겠는가 싶은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모조리 불탄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집에서 무료한 낮 시간을 보내다가 그 마을의 감도는 고요에 홀려서 그 고운 잿더미 사이를 거닐 때였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부푸는 것을 보았다. 목련나무였다. 아직은 단단한 겉껍질이 부드러워 보일 정도의 변화였지만 이 나무가 봄 기운만 느꼈다 하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미친 듯한 개화를 보지 않아도 본 듯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 얘가 미쳤나 봐 하는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실은 나무를 의인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가 된 거였다. 내가 나무가 되어 긴 겨울잠에서 눈 뜨면서 바라본 너무나 참혹한 인간이 저지른 미친 짓에 대한 경악의 소리였다. 교화에서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새벽잠이 없는 편이어서 올케하고 조카가 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구들목에 식어가는 온기를 아쉬워하며 나만의 생각에 침잠할 수 있는 달달한 시간이었다. 여닫이 문이 부스 밖에서 열리면서 선뜩한 바깥바람과 함께 사촌동생 명서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성에 그냥 남아있는지 피난을 나왔는지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는 큰 수프의 큰딸이었다. 명서 아니냐? 네가 웬일이냐? 누가 왔다고요? 올케가 묻기에 문 쪽을 가리켰지만 명서는 온데간데 없었다. 벌떡 일어난 내 몸에 와닿던 바깥바람의 냉기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건만 문고리는 안에서 굳게 잠긴 채였다. 그 후 서울서 숙부네와 재회했을 때 명서는 죽고 없었다. 생전에도 그 애는 내가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몇 곱으로 나를 생각해 주었다. 나는 종종 귀찮아서 그 애를 따돌리려 들었고 그 애는 어떻게든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려고 했다. 그 애하고 나하고 싸우다 어른들한테 들키면 나는 요상한 말재주로 모든 잘못을 그 애한테로 돌려서 그 애만 야단맞게 해도 그 애는 얼뜬 데가 있어서 변명을 잘 못했다. 간교한 꾀로 골탕을 먹인 적도 많았다.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도 원망할 줄 모르고 여전히 나를 따랐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그때 그 애가 나에게 들렀다 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애보다 약간 더 똑똑한 반면 정은 얇은 나에게 그 애가 씌워주고 간 정의 빚을 줄곧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도 폭격도 소탕전도 고소고발도 없이 하룻밤새 감쪽같이 세상이 바뀌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나서였다. 바깥 날은 하루하루 화창해지고 방구석은 침침해지는 게 요즘 날씨였다. 밖에선 동네 아이들이 즐겁게 아우성치며 어디론지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한 무리가 되어 기대빼기가 있는 언덕으로 치달았다.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좋아할 만한 구경이 멀지 않은 북쪽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낙하산 부대가 낙하하는 광경은 그 아름다움과 소리 없음 때문인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묘기처럼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커다란 꽃송이가 차례로 피어나는 것처럼 신비스럽고도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우리도 드디어 교화를 떠났다. 해도 길어졌거니와 산천도 북으로 향할 때와는 딴판으로 싱싱하게 물이 올라 도처에 아우성 치듯이 봄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찌나 신나게 걸었는지 해 안에 서울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어떤 집 담장 안에선 큰 목련나무가 빈틈이라고는 없이 피어 있었다. 목련으로선 좀 늦게 핀 게 그 집도 비어 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했다. 백목련이었다. 오래전에 인적이 끊긴 동네에서 그 큰 나무는 집채만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도 모자라 주위에 괴기랄까 요기 같은 걸 안개처럼 내뿜고 있는 게 괴기해 보였다. 그렇게 처절한 백색은 처음이었다. 북으로 피난 가면서 폐허가 다 된 마을에서 막 부풀기 시작한 목련 꽃보리를 보고 외친 미쳤어 소리가 또 나오려고 했다. 이번엔 광기에 대한 겁먹음이었다. 도남동 성북경찰서가 보이는 천병가에는 수양버들이 벌써 3단 같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살랑대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동네였다. 때로는 죽정이도 분노한다. 서울이 수복되고 돌아온 도남동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오빠, 일어섰네? 어쩜 당신이 일어서네? 올케 아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 바람에 이방 저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는 여태의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펼쳐진 이 행복한 대단원에 얼른 적응을 하지 못했다. 또 걸어볼까? 나는 눈으로 몇 번이나 이 감격적인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식구를 세었다. 역시나 명서가 빠져 있었다. 다리가 정말 다 나은 거예요? 야, 보고도 그러네. 감쪽같이 아물었어야. 그렇게 쉬 안 올 줄 몰랐어요. 잘 먹어야 한다는데 보약은커녕 괴기국 한 번 제대로 못 끓여 먹었잖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허구한 날 소독하고 신 먹는 걸 차차 줄이니까 어느새 3살이 나오더라. 생각해봐라. 3살이 나오고 싶어도 그놈의 심을 그렇게 쑤셔박는데 무슨 수로 나오겠냐? 정말 깜짝같이 아물었는데도 나는 생생한 총구멍을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웠다. 엄마가 아무리 그 구멍에 새살이 돋은 게 자기 공처럼 말해도 나는 안 믿었다. 그 구멍을 메운 새살은 올케와 나의 춥고 외롭고 남루하고 공포스러운 북행길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어찌 그 어둠, 그 추위, 그 막막함을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안 깊은 오지에 오빠의 상처보다 훨씬 흉악하고 어두운 상처가 되어 서리서리 딸이 들고 있을 것이다. 엄마는 우리가 견디어온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내가 뭐랬냐? 임진강은 건네지 말랬지. 그러나 공치사는 하고야 말았다. 왜 거짓말해? 죽고 싶어? 성북경찰서 사찰계 형사라고 했다. 누군가 숙부를 고발한 거였다. 그래.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도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까지 당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아에다 팽개쳐 놓고 지네들만 도망갔다 와가지고 인민군 밥해준 것도 죄라고 사형시키는 이딴 나라에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죽여! 작은 아버지는 인민군한테 소주를 과먹였으니 죽었어지. 그 재강 얻어먹고 취해서 죽은 딸년 술 냄새가 땅속에서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도 못난 족속이다.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양쪽에서 쓸만한 인재를 다 체질하고 기질해서 죽이지 않으면 데려가고. 지금 서울에 쭉정이밖에 더 남았냐? 그러다 뭐가 부족해서 또 체질이냐? 그래 끝까지 쭉정이들 불태워 죽이고 말지! 해롭게 안 할 테니까 염려 마시오. 그가 데리고 간 데는 집에서 얼마 안 되는 향토 방위대라는 청년단 건물이었다. 나는 그 문 앞에 딱 버텨서면서 여기다 넘기려거든 차라리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구입할 수복 후 반공을 표방한 이런저런 청년단체한테 조리를 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당한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렸다. 넘기다니 무슨 소리요? 일자리를 주려고 그러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는 자리였는데도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게 됐을 뿐 아니라 집에 밥도 축내지 않게 되자 나는 졸지에 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됐다. 올케는 반찬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미안해하고 사촌 동생은 내 까만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동경에 찬 시선으로 내 출근을 배웅했다. 할머니는 나의 출근을 월급짜리 나가신다. 는 복잡한 말로 표현하시면서 대견해 하셨다. 서부전선은 엄마가 예언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라는 후퇴령이 내렸다. 귀양민들에게는 아무리 또 다시 집 떠나는 일은 난감하다 못해 분하고 억울했다. 우리도 이제 피난 갈 준비를 해요. 잘된 일이야. 전세가 불리해진 거지. 남으로 다녀와야 우리도 떳떳해질 수 있어. 얼마나 잘된 일이냐. 당신 상태가 겨울보다야 많이 좋아졌다지만 너무 먼 길이에요. 돈이 필요할 텐데. 남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 우리가 왜 남쪽에 연고자가 없냐? 천안 처갓집으로 가면 되지. 가고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마치 첫사랑의 순하기를 동경에 맞이 않는 소년시대로 퇴영한 것 같은 오빠의 막무가내의 순진성은
우리 식구를 더할 수 없이 절망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깊이 병들어 있었다. 걷는 게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지 진찰 한번 못 받아본 채 망가져 가고 있었다. 암만 해도 너희 오래비 안에 몹쓸 헛것이 들어앉았나 보다. 재증이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엄마는 오빠 전처의 집에 가는 것만은 딸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꿰뚫고 있었다. 우리 식구는 향토방위대가 떠나기로 한 날보다 하루 먼저 떠났다. 숙부가 한강가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나는 그것도 안 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문 앞에서 눈으로 배웅하는 것도 차마 오래 하지를 못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와 찢어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어딘가 같아서 여기저기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혼자서 떨어져 나왔다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 이기의 결과라는 게 두려웠다. 이번에 찢긴 상처는 생전 피 흘리는 지독한 형벌을 못 면할 것 같았다. 한여름의 죽음. 우리 식구가 천안에서 돌아왔다. 어둑어둑한 무렵인데다 식구들은 지치고 씻지 못해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한 그림자 빛깔을 하고 있었다. 말도 없거니와 표정도 없었다. 나는 처음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다가 엄마도 올케도 아이들도 하도 조용하니까 따라서 말을 못했다. 그렇게 걱정이 되던 오빠에 대해서조차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차차 나도 식구들과 같아졌다. 최소 한도로 말했고 최소 한도로 움직였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살아있다는 감각도 없었다. 마침내 편안해진 것이다. 오밤중인지 새벽인지 분명치 않았다. 한잠을 자고 일어났는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옳게 나부끼는 허연 속꽃가랑이를 보면서 나도 비로소 소름이 쫙 끼쳤다. 엄마가 말을 잃은 외마디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오빠는 죽어 있었다. 총 맞은 지 8개월 만이었고 거기 다녀온 지 닷새 만이었다. 오빠는 8개월 동안 천천히 사라져 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의 임종을 못 본 걸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너무도 긴 사라짐의 과정을 회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슬퍼할 것도 곡을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린 미리 상갓집에 잘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엄마가 밤중보다 몇 배나 크고 격렬한 소리를 낸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다. 오늘 안으로 아들을 내다 묻어야 한다고 엄마는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르는 거였다. 우리 집에 모여 앉은 많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림자의 길을 거부한 이는 역설적이게도 사자였다. 엄마가 먼저 맡은 불안의 냄새는 역질처럼 무섭게 우리한테 번졌다. 우리는 엄마를 덩달아 콩 튀듯 팥 튀듯 뛰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스로 썩어감으로써 우리하고 정을 때려는 오빠가 싫고 무서웠다. 그건 옳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숙부하고 숙모가 뛰어나갔고 어디서 장의사를 발견했는지 손으로 끄는 장의 수레를 한 대 빌려가지고 왔다. 달구지 같은 데다 연구차 비슷한 뚜껑을 씌운 평상시 같으면 행려 사망자나 태우는 가장 값싼 거였다. 수이고 머구 없이 깨끗한 바지 저고리로 갈아입혀 뒤틀리게 얇은 널에다 눕히고 미친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수레에다 실었다. 숙부와 내가 번갈아가며 수레를 미느라 개처럼 헐떡였다. 환장을 하게 더웠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생지옥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믿지도 않는 주문을 외우듯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수레꾼이 제 마음대로 정한 자리는 공동묘지 지나 농가 뒤쪽 비스듬한 밭머리였다. 수레꾼과 숙부가 널과 같이 싣고 온 삽과 뿔갱이를 내려서 밭이 끝나고 둔덕이 시작되는 곳을 후비적 후벼 파기 시작했다. 엄마와 올케가 비로소 통곡을 터뜨렸다. 수치 안배장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중이었다. 숙모가 팥죽을 고았다. 우리가 팥죽을 혐오스러워하는 걸 보고 숙모는 변명처럼 예로부터 상제가 팥죽을 먹는 건 흉이 아니라고 했다. 흉이 될까봐 안 먹는 줄 아는지 밤이 깊어 집으로 가면서도 숙모는 팥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내일이면 쉬어서 버리게 될 텐데 라고 했다. 쉬어서 버리면 안 되지. 엄마가 헛소리처럼 말하면서 팥죽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둘러앉아 사랑하는 가족이 숨 끊어진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단지 썩을 것을 염려하여 내다버린 인간들답게 팥죽을 단지 쉴까봐 아귀아귀 먹기 시작했다. 겨울나무.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고 겨울 될 때까지도 나는 하루 만에 오빠를 매장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오빠가 무덤 속에서 난 안 죽었다고 무서운 얼굴로 살아나오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그러고 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죗값처럼 온몸이 흥건히 식은땀에 젖어 있곤 했다. 내 마음속의 오빠의 무덤은 살아서 몸부림치다 다시 죽은 흔적으로 봉분에 쩍쩍 금이 가 있곤 했다. 취직 자리 부탁하고 온 지 며칠 안 돼 근숙 언니가 찾아왔다. 잘만 되면 미군 PX에 취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레 흥분해서 언니답지 않게 수선을 떨었다. 너한테 미리 말해둘 게 하나 있어. 뭔데? 너 화내면 안 돼. 내가 속인 게 하나 있어. 누가 누굴? 확실히 다 말해주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야. 내가 널 영문과라고 했어. 서울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러면서 무슨 과냐고 묻더라고. 누군 누구야. 중간에 든 사람이지. 진짜 사장은 나도 오늘 처음 만날 거고. 서울대학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영문과라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 PX에서 장사하면서 대학생 구하는 까닭이 뭐겠어. 지가 영어가 딸릴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말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세상에 어디 가서 재학증명서 떼오랄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 잘해볼게. 미 8군의 메인 PX는 해방 전에는 미스코시였다가 해방 후엔 동아백화점이 된 건물을 쓰고 있었다.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건물이다. 남대문 시장을 포함한 그 일대에는 6.25 때 전화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은 PX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린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에 여름에 돋아난 풀이 말라 죽은 게 몇백 년, 묵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공터 사이에 불쑥불쑥 남아있는 건물들도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이 불타지 않았으면 높은 칸막이처럼 벽만 서 있고 지붕은 뚫린 건물들이었다. 그 일대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꼬여들어 사고 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대고 있었다. 티나 킴이라는 분이세요? 앞으로는 티나 언니라고 불러. 김 언니라고 그래도 되는데 우리 매장에는 김 씨가 또 한 사람 있으니까. 자, 템포러리 패스야. 정시 10분증은 신청해 놓을 테니까 증명사진 되는 대로 2장 가져와. 검문소를 통과하고 나서 한참을 더 가서 매장이 나타났다. 지금의 안목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때는 눈이 돌게 휘황한 별세계였다. 나는 취직하자마자 불어닥친 호경기 때문에 이 매장에서 과연 서울대학의 쓸모는 뭘까 하는 회의나 비관을 할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내 손에서 흥정이 끝나 안시 아저씨한테로 휙휙 던지는 스카프와 파자마가 하루 몇십 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어 실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손님이 저절로 꼬이는 매장이기도 했지만 내가 입이 떨어지는 영어는 May I help you? 하고 $12.20 나 $1.30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20를 20로 30를 30로 고치는데 며칠이나 걸렸다. 나는 아무리 쉬운 영어도 그걸 머릿속에서 스펠링으로 써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발음을 흉내내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였다. 초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월급날이 되자 허 사장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봉투를 주고 갔다. 집에 가서 펴보면 알겠지만 월급은
아마 미스박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을 거야. 허사장 후한 사람이야. 양키 물건 매장에서 일하는 애들 얼마 받는 줄 알아? 기껏해야 10만 원 남짓이야. 그래도 그렇게 사치하고 다니는 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미스박도 PX물 먹은 지 보름이 넘었으니까 짐작했을 거야. 돈 잘 벌기로 치면 매장 아가씨들보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 다 한통속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차고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항씩도 차고 나가. 참, 미스박도 차는 거가 뭔지 알지? 청소부들은 매장에서 빈 박스를 치우는 척하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나온 껌이나 담배, 치약, 로션, 초콜릿, 캔디 따위를 몸에다 찼다. 해고당해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10중 팔고 양공주로 빠지더라고.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알아? 한국물산부에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 직접 빼돌리지는 못해도 친한 미군을 만들어서 넌지시 필요한 물건을 사달랄 수도 있으니까. 돈 주고 사달라는 것도 죄가 되나요? 어머머, 얘 좀 봐. 그럼 누구는 돈 안 내고 훔치니? PX 속에서는 껌 한 개도 훔치는 건 불가능해. 한국 사람이 달러를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그걸로 물건을 사서도 안 되는 거지. 미스 박을 아끼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게 내 마음이고, 우리 사장님이 기대하는 것도 그 점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싶어. 밤이 늦어 불 켜진 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드문드문 보이던 불빛조차 없는 칠흑의 거리에서 나는 되레 산지 사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새처럼 헐떡이며 집에 당도한 나는 전신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젖어 있었다. 저 월급 탔어요. 언니, 저 가방 좀 열어볼래요? 한 달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얼마를 쓰니? 오늘이 월급 날이래요. 반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치를 다 쳐줬다나 봐요. 얼마인지는 말 안 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물었는데도 나는 올케를 보고 말했다. 올케와 조카들을 내 힘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뻐서 가슴이 벅찼다. 40만 원이었다. 은행에서 갓 나온 새 돈이라 만져보고 어림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 이렇게 많은 돈을 네가 벌었단 말이야? 엄마가 먼저 병원 약 한 번 못 써보고 죽은 아들을 불쌍해하며 눈물을 찍어냈지만 40만 원이 회복시켜준 생기는 어디 가지 않았다. 작은아 씨, 고맙고 미안해요. 저도 뭘 해볼게요. 아가씨가 벌어온 돈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진 않을게요. 그래. 내가 애기 봐줄 기운이라도 있을 때 뭐라도 좀 하려. 그들은 마치 돈이 돈을 부르는 영험을 믿는 것처럼 40만 원을 세고 더 세고 또 세면서 돈을 벌 꿈을 꾸고 있었다. 그만, 제발 그만 좋아해. 이렇게 악을 쓰고 싶은 걸 어금니 사이에서 죽 잡고나 억눌렀다. 음력설에는 흰떡도 하고 제수도 격식 맞춰 장만해서 차례를 지냈다. 우리가 차례를 모시는 건 처음이었다. 윗때부터 정성껏 지내 내려오던 차례가 맨 나중 오빠한테 이르자 엄마와 올케는 몸부림을 치며 곡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힘차고 기름진 곡성이었다. 자식을 숨거든 그날로 묻은 엄마가 받을 벌치고는 너무도 가볍지 않은가.
그래서 귀를 막고 싶게 가짜스럽게 들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소리를 억누르느라 나는 한 방울도 눈물을 안 흘렸다. 오빠의 무덤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쳐 죽기도 전에 묻힌 그가 살아나오는 꿈을 그날 오래간만에 또 꾸었다. 음력으로 새해부터 올케는 동두천 쪽으로 보따리 장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장사에 관한 한 올케의 눈썰미는 보통 이상이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자가 이 바닥에서 돈을 벌려면 일선장사만 한 게 없더라는 거였다. 기지촌 양색시들 상대로 보따리 장사 나가는 거요. 그걸 일선 장사라 그래요. 올케는 이미 그쪽으로 장사길을 터두었다고 했다. 같이 다닐 아주머니들도 있어요. 기지촌 사정에 훤한 분들이세요. 단골도 수월찬이 확보돼 있고요. 블라우스나 속치마, 브레이저 따위를 양색시 취향으로 만드는 제품집에서도 무조건 밀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건은 걱정 없어요. 이것도 기회예요. 그쪽으로 길을 튼 사람이 붙여주겠다고 할 때 붙어야지 망설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떡장수 떡목판 이고 나가듯이 아무 때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허가증이 있는 건 아니라도 전쟁 중에 아무나 일선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돈도 좋지만은 그 좋은 자리 남주고 하필 왜 보따리 장사를 나가겠다는지 모르겠구나. 일선 장사는 하루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날도 올케는 사나울 우리를 기다리게 해놓고 밤늦게 돌아와 돈을 세고 나서 밥상을 받았다. 다른 때나 다름없이 눈이 퀭하니 허기진 얼굴이더만 밥상을 받자 갑자기 뜨악해진 표정으로 숟가락질을 하려다 말았다. 점심 먹은 게 얹힌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러려니 했으면 좋으련만 올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귀한 몸이었다. 그래도 한술 뜨고 자야지. 마지못해 숟가락질을 하던 올케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수채구멍에 얼굴을 틀어박고 토하기 시작했다.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것처럼 격렬한 토악질을 끝내고 몸을 든 올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비오듯 하는 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보통 체증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설마? 양놈하고 욕을 본 게 아니면은 시장 바닥에서 그 어느 놈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구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어. 아니 아무리 아들 잡아먹고 목숨 부지하는 독한 년이지만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못 삽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똑똑히 들어두세요. 제일 물건값 안 깎고 돈 잘 쓰는 게 입으로 검둥이 받는 양갈보라더군요. 같은 갈보끼리도 그것들은 사람으로도 안 치고 돌려놓나 봐요. 그것들끼리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번엔 거기까지 들어갔지요. 웬 왜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요. 그것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 짓 한 걸 우리는 바가지를 씌워서 벗겨 먹었으니 누구 짓이 더 더러운 짓인지는 아마 하느님도 헷갈리실걸요. 그 바닥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지 그것들은 보통 양갈보들보다 더 어수룩하고 인정도 있어요. 기껏 내누리 한 푼 안 하고 물건 팔아주고 나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우리를 붙들지 뭐해요.
같이 점심 먹자고요. 사람에 줄여서 그랬는지, 우리 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부득부득 같이 먹자고 지네들 비벼 처먹던 양푼에다 숟가락 꽂아놓고 조르지 뭐예요. 그것들 생각한 짓을 생각하면 욕지기가 나는 걸, 요 다음에 또 벗겨 먹을 생각으로 억지로 같이 먹어주는 척했더니 아직까지 속이 느글거리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가 그것들 것보다 더 깨끗할 것도 아니면서 안 받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셔서 속 시원하세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까딱하단 과부가 과부 잡겠어요.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아 옥신각신하고 있는 엄마와 올케를 피해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천변가의 차가운 바람이 품으로 파고들었고 거목으로 자란 수양버들의 채찍처럼 메마른 가지들이 허공을 비질하고 있는 모습이 울고 싶도록 처량해 보였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을까? 엄마는 건강하여 손자들을 잘 돌보고 올케는 사나흘에 한 번씩 주머니마다 돈을 하나 가득 벌어오고 아이들은 살찌고 기름이 흐르고 나는 한 달에 40만 원이나 되는 수입이 보장돼 있고 집안에는 구매구매 양키 물건이고 오빠가 살아있어도 전쟁이 안 났어도 이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은 점점 추비하고 남루해지는 걸까? 도둑질해서 먹고 살 때도 이렇진 않았다. 온 식구가 양키한테 붙어 먹고 사는 거야말로 남루와 비참의 극한이구나 싶었다. 개천에서 희미하게 썩은 내가 올라왔다. 얼음이 풀리고 있나 보다. 나는 개천을 향해 몇 번 마른 토악질을 했다. 그리고 수양버들 등걸에 몸을 기댔다. 오래된 나무엔 영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위로받고 싶었으니까 오래 그러고 있었다. 수양버들은 영적인 나무라기보단 해픈 나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딱딱한 나무 껍질을 통해 곧 미칠 듯이 폭발할 숨은 욕망들이 느껴져 쓸쓸하게 웃고 말았다. 문 밖의 남자들. 오늘부터 미스박이 초상화부를 맡아줘야겠어. 제가요? 점잖은 댁 따님이란 건 알고 있었어. 소개받을 때부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아니 뭐 아무 집에서나 서울대학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체국이나 포장센터 심부름까지 해야 되지만 컨세션 하나를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걸로는 사장이나 마찬가지야. 한번 잘 해봐. 혹시 그냥 내쫓을 수는 없고 제풀에 못 견뎌서 나가게 하려는 고도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지만 그런 가능성을 점칠 때가 가장 비참했다. 그동안 꼬박꼬박 제 날짜에 나오던 40만 원은 우리 식구의 밥줄이었다. 올케는 귀지촌 장사를 잘하고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따로 모아서 동대문 시장의 가게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올케의 꿈이었다.
어떻게든 그 꿈만은 이루게 해주고 싶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몸부림이었다. 나는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말문을 열게 됐다. 일단 말문이 열리자 수치심이 사라졌고 수치심이 사라지자 엉터리 영어가 술술술 잘도 나왔다. 굴복했다기보다는 무너진 것 같은 자포자기였다. 화가들이 뒤에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좋아했다. 어머, 너 참 핸섬하다. 물론 걸프렌드 있지? 너 같은 애 걸프렌드는 얼마나 예쁠까? 보고 싶다. 사진 있으면 보여줄래? 만일 결혼을 했다면 걸프렌드를 와이프로 바꾸면 되었다. 그러면 대개 물론 하면서 패스포트를 꺼내 여자친구나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패스포트는 사진첩과 마찬가지였다. 가족 사진이 여러 장 펼쳐져도 그 중에서 여자친구나 아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요령이었다. 어쩌면 굉장한 미인이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넌 참 행운아야. 네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예쁜 애인을 기쁘게 하는 걸 잊어선 안 돼.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내 보이프렌드가 자나깨나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내 초상화를 그려서 보내주면 얼마나 나는 감격할까? 아마 행복에 겨워서 영원한 사랑을 수없이 맹세할 거야. 이런 뜻의 말을 손짓 발짓까지 곁들여가며 짓거리고 나면 그 여자의 사진은 패스포트를 빠져나와 내 책상 위에 놓이게 마련이었다. 초상화부 매상이 정상을 회복하자 나는 나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산다는 교만한 마음과 엉터리 영어를 온종일 짓거려야 하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해 툭하면 그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방자하게 되었다. 5명의 화가가 거의 다 아버지나 아저씨뻘 되는 중년이었는데 나는 박씨, 장씨, 황씨라고 불렀다. 성씨 끝에 선생님은 못 붙여도 아저씨 소리라도 붙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인 부르듯이 함부로 대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싶으면 손끝으로 책상을 똑똑 두드리면서 지금 누굴 골탕 먹이려고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리고 있어요? 재주가 없으면 요령이라도 피워야지. 요령 몰라요? 요령. 닮게 그리되 사진보다 조금 더 예쁘게 그려봐요. 양키들이 좋아가지고 입을 해벌리고 찾아올 테니.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나서 찾으러 갔을 때 생각을 해봐요. 지 생긴 생각은 안 하고 사진이 지 얼굴보다 잘나 보이면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생긴 대로 나온 건 못 나왔다고 짜증 부리는 심리는 양키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사진 기계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사진 보고 실물보다 잘생긴 얼굴 뽑아내는 건 간판장이 마음대로잖아요. 어느 날 박씨라는 체격이 듬직한 화가가 화집을 하나 끼고 나왔다. 나는 박씨가 두툼한 화집을 끼고 나오는 걸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꼴값하고 있네. 화집만 끼고 다니면 간판장이가 화가 되나? 미리 특정의 페이지를 펴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그림이라고 했다. 그 밑에 들어있는 작가의 이름을 보고 처음으로 나는 그가 박수근이라는 걸 알았다. 진짜 화가가 우리 초상화부에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군 게 무안했다. 알고 보니 PX 종업원 중에 대학생이 그렇게 희귀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다. 서울대학생뿐 아니라 서울대학 졸업생도 있었고 세고 센 게 대학물 먹은 이들이었다. 청소부 아줌마들 중에서도 중학교 선생까지 하던 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걸 코에 걸고 다닌 건 겨우 며칠 대학물 먹은 나밖에 없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고 싶게 낯뜨거운
평범한 PX 직원인데 그가 일하는 사무실은 PX 문 밖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숙부가 PX까지 면회를 온 적이 있었다. 남대문 시장에 왔다가 고향 어른을 만났는데 조카딸이 PX에 다닌다고 했더니 부득부득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서 같이 온 거였다. 보나마나 취직 부탁이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어른 대접과 미련을 안 갖도록 하는 거절의 조화는 어린 나로서는 난감한 과제였다. 직원 출입문인 뒷문 밖은 조용한 얘기를 할 만하진 않은 북적거리는 뒷골목인데다가 그날은 하필 업자가 불안 맡은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날이었다. 부피가 많아 실어 나르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았고 거치적대고 있다는 걸 의식하니까 더욱 말이 잘 안 됐다. 마침 그때 그의 눈에 띄었다. 노인네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안 돼 보였던지. 저기 제 방에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보아하니 노무자 주제인데 방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PX 안이 어디라고 패스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들어오라는 걸까? 그건 티나킴도 못하는 일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고 지하로 통하는 길은 경비실 바깥에 있어서 밖에서 아무나 들락거리게 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과 의자도 있어서 숙부와 고향 노인을 편안히 모실 수가 있었고 그이는 정중하게 차 대접까지 해주었다. 노인이 딸 취직 부탁을 하러 온 걸 알자 아이고 이런 데 다니는 아가씨들 겉보기엔 번드르르 해도 나중엔 아무도 안 데려갈 거예요. 라고 참견을 했다. 그건 나한테도 모욕이 되는 소리였지만 별로 듣기 싫지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노인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직통으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조금씩 알게 됐다. 건물에 관한 기술자랄까? 그는 PX에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PX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동아백화점 건물주 쪽 사람이었다. 미군은 그 건물을 쓰면서 건물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그 무수한 관과 선 등의 회로를 아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치밀한 관리 방침에 의해 차출된 기술자였다. 나는 내가 미군 부대에 다니고 있는 걸 굴욕스러워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PX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다. 그 후부터는 여러 사람 중에서도 식구는 눈에 띄듯이 평범하게 생긴 그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말로는 잘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나는 문 밖 사람과 문 안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그이는 나도 할 줄 아는 워터. 라고 하는 정도도 혀를 못 굴렸다. 게다가 일본식 발음도 고치지를 못해 호텔은 호테루. 였고 그릴은 그리루. 였다. 그이의 그런 막무가내로 완고한 혀까지가 괜찮아 보였던 것은 끝끝내 미군 부대에 붙어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데서 오는 당당함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미군이 운전하는 지프나 트럭을 얻어 타고 퇴근할 적도 있었다. 내가 을지로 입구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타요 여기. 라고 하면 남보기가 창피해서라도 얼른 올라타고 사라지는 게 수였다.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일이었고 또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응할 수가 있었다. 그럴 때 그는 집까지 데려다 줬고 한 번은 차를 보내고 우리 집까지 들어와 댁에 들어가서 식구들한테 인사드리고 갈게요. 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이는 사교술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이 천성적으로 남을 조금도 스스럽지 않게 하는 형이었다. 과일 봉지 같은 걸 들고 밤에 혼자서 불쑥 찾아올 적도 있었다. 방향이 같다는 게 늘 핑계가 되었다. 명륜동에서 내리는 걸 깜빡 잊고 종점까지 와버려서 온 김에 들렸어요. 아이들도 그이를 따랐고 그이도 아이들을 귀여워했지만 껌 한 통도 미제 물건은 사다 주지 않았다. 저기 영화 보러 갑시다. 비비안 리하고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애수라는 영화는
그때 장안의 화제였다. 우리 역시 전쟁 중이라 분위기도 비슷했지만 남편이나 애인의 행방을 모르는 채 적당히 타락해 사는 여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엔 그만인 영화였다. 그렇다고 한 번 본 걸 또 보고 싶을 만큼 좋았던 건 아닌데도 그이가 가자는데 차마 거절을 못했다. 영화관에 아무리 사람이 미어터져도 난방도 안 해주던 때였다. 이렇게 그이는 멋이라고는 없는 남자였다. 다른 남자와 명확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이하고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였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수다를 떨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는 친구라야 오래갔다. 구속되기 싫었다. 남을 의식한다는 게 나에게는 일종의 구속감이었다. 1학년 때부터 산을 넘어야 하는 긴 등굣길을 친구 없이 혼자서 다니다 보니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위안이 필요했고 그건 자신 속의 침잠에서 공상을 일삼는 거였다. 그렇다고 내내 외톨이로만 지낸 건 아니다. 엎드러지는 친구도 생겼지만 한때였고 오래 우정을 유지한 친구는 한눈 팔거나 딴 생각을 하고 나도 그냥 거기 있는 친구였다. 정말 좋은 친구는 화제가 끊긴 동안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가장 내밀한 소통의 시간이 되는 친구였다. 나는 마모되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길을 펴고 싶었고 성장도 하고 싶었다. 올케가 드디어 동대문 시장에 가게터를 장만했다. 1953년 초였다. 기지촌 장사를 다닌 지 1년 남짓 지나서였다. 단시일 내에 그 장사를 청산하게 된 올케가 장했다. 나는 올케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케는 내가 살림을 책임져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 공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했다. 올케와의 우정이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엄마한테 PX를 그만두고 결혼할 뜻을 밝혔다. 그로부터 결혼 신청을 받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미군 부대는 그만둬야지. 이제 애미까지 하숙 쳐서 돈을 벌 텐데 네가 그 숭악하고 볼성사 나온 데를 못하러 더 다니냐? 그만둬야 하고 말고. 근데 그만두고 뭘 하겠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겠다고? 너 같은 애가 못하러 시집 가서 애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는 보통 애하고는 다르다. 공부 많이 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도 있는 애야. 다 너 좋으라고 이러지. 네 덕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쌓이고 쌓인 게 많은 엄마가 측은했다. 그러나 내가 엄마의 돌파구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마음도 능력도 없었다. 나는 내가 보통 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꿈을 깨야 했다. 나는 우리 엄마의 보통 부모하고는 질이 다른 집요한 공부 욕심이 싫었다. 차라리 지금 실망시키고 노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아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제 마음은 안 변해요. 전 결혼할 거예요.
공부를 계속하고 말고는 시집 가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제 문제예요. 누가 널 공부시켜준대? 어? 어떤 놈이 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꾀? 그리고 그걸 믿냐 믿게? 아이고,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꿰긴 누가 꿰다고 그러셔요. 대학 같은 건 얘기도 안 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게 돼도 그만, 못 가게 돼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시집은 꼭 가야 되고? 어? 아,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엄마는 어떻게 기른 것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기른 자식이 어디로 시집 가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 좋은 학교 그만두고 시집 가겠다는 데가 겨우 노가다 십장이라고? 아유, 집안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엄마는 엄마대로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체념해버린 것 같았다. 엄마하고 나하고는 담벼락처럼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읽어내는 데는 뭐 있었다. 나에게 안 드러내려고 기를 쓰는 엄마의 체념이 슬펐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뼈다귀는 못 속이는 법이다. 엄마는 이렇게 별렀다. 양반 자세로 사윗감을 기죽이려는 게 엄마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이는 별로 오랫동안 시험에 들지 않았다. 그이는 자기 집이 대대로 종로거리에서 선전을 하던 중인 집안이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주 산뜻한 정면 돌파였다. 그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첫눈에 반한 순간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중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때 결정적으로 그이에게 반하고 말았다. 일생을 같이 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겨났다. 생사를 찢어내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야. 보셔요. 엄마, 두고 보셔요. 엄마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건 당신의 생사를 찢어서 남의 가문을 준다는 생각 때문인데 두고 보셔요. 나는 그 어떤 가문에도 안 속할 테니 당신이 나를 찢어내듯이 그이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찢어낼 거예요. 우린 서로 찢겨져 나온 싱싱한 생살로 젖붙을 거예요. 젖붙어서 양쪽 집안에 잘나고 미천한 족속들이 온통 달려들어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그들과 닮은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돌연변이의 종이 될 테니 두고 보셔요. 첫날 밤은 친정에서 치르기를 바라는 시집종 눈치를 보기가 싫어서 좀 번거롭지만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아직도 민간인이 한강을 편안하게 건너려면 도강증 등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갈 만한 데도 마땅치 않을 때였다. 인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와서 시집에서 아침 저녁 문안드리고 부엌에는 안 나가는 3일을 또 치렀다. 전화도 없을 때니까 미리 기별도 못하고 갔지만 신행을 보낼 만한 날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을 텐데 텅 빈 집에 사촌 동생이 와서 집을 보고 있었다. 온 식구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정릉으로 빨래를 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새로 이사간 삼성교 집은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언니는 시집 가는 것만 좋아서 큰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는 줄도 모르지. 어제 시골 손님들까지 다들 내려가시고 나서 큰엄마가 얼마나 몹시 우신 줄 알아? 온종일 통곡을 해서 꼭 초상집 같았어. 남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난 생전 처음 봤다 언니. 그러더니 오늘도 심란해서 집에 붙어있기도 싫다시면서 올케 언니랑 아이들이랑 다 데리고 빨래터에 가셨는데
거기서 또 적는 골짜기가 떠나게 우시지는 않으려나 몰라. 울음이 복받쳤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오늘 한꺼번에 울기 위해 독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모질게 참아낸 것일까? 보가 터진 것처럼 마침내 돌파구를 찾은 울음은 온종일 울어도 그칠 수가 없었다. 격렬하고 난폭한 통곡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찌꺼기도 안 남게 다 울어버리기까지는 온종일 걸렸다. 엄마하고 나하고 만날 수만 있었다면 둘 다 울지 않았을 것이다. 따로따로니까. 서로 안 보니까 울 수 있는 울음이었다. 그날 엄마가 정릉으로 빨래를 간 건 참 잘한 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오. 불도저의 힘보다 망각의 힘이 더 무섭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시멘트로 허리를 두른 괴물은 천년만년 누릴 듯이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고 그 밑에 묻힌 풀뿌리와 들꽃씨는 다시는 싹트지 못할 것이다. 내년 봄에도 후년 봄에도 영원히.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지. 정말 거기 있었는지. 망각이라는 게 내 삶을 젊은 날에 나는 그림자에 숨어 살았고 가장이 된 나는 나 없는 하루를 살지. 어머니의 손에 나를 살게 했지만 그 입이 진 말들은 나를 작게 접었어. 그 산은 거기 있었어. 내가 고개를 돌렸을 뿐. 이름 없는 나를 데리고 끝까지 서 있었어. 그 산은 거기 있었어. 나를 묵묵히 기다렸을 뿐. 그 겨울 지나고 내가 본 것을
있다. 박안서 배우가 다시 읽다 14번째 낭독 공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책을 소설을 읽으면서 이 많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 공연에 어떻게 녹이셨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직접 관람을 하면서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분들의 연기와 다양한 연출들을 통해서 더 깊은 감동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다시 펼쳐보시면 이 공연을 보기 전과는 또 다른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낭독 공연을 준비하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박안서 작가님의 청년 시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안서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며 지금 우리가 얻게 된 것들 못지않게 잃어버린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낭독 공연 이후에도 박안서 작가님의 문장을 만나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